성능이라도 한번 끌어올려 보자. 로그인된 사용자랑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랑 다른 다행히도 리디북스 사이트는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컴포넌트 현재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코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컨벤션이 자주 업데이트 될 수 있는 현재 리디북스는 Next.js를 통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드를 좀 보니까 캐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겉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구현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일단 퍼포먼스 부분도 있었어요. 성능이라도 한번 끌어올려 보자라는 생각으로 튜닝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고객들이 가장 먼저 리디북스 사이트에 접근하게 되는 홈 화면에 대해서 캐싱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Next.js를 서버리스 구조로 서비스를 해서 실제로 렌더링된 결과물을 메모리와 레디스에 캐싱을 한 다음에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리팩토링을 진행을 했을 때 이 응답 속도 정도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었는데 메모리와 레디스 캐싱이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캐싱을 구현하게 됐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넥스트를 커스터마이즈해서 기존에 바꿔야 되는 부분들은 서버 내에서 새롭게 렌더링을 해서 내려주는 형태로 최적화를 했더니 실제로 서버 응답 자체는 기존과 같은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데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저희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그인된 사용자랑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랑 다른 결과물을 보게 될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다행히도 리디북스 사이트는 로그인한 회원과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의 화면에 다른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두 가지 버전 다 캐싱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바구니나 알림 같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잖아요. 서버 사이드에서 처리하는 것도 서버의 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으로 비동기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페이지를 띄우고 나서 요청을 새로 해가지고 알림이나 장바구니 정보를 받아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재 리디북스의 모든 페이지가 캐싱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네, 물론입니다. 기존의 페이지의 성능보다 더 나은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홈 같은 경우가 캐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캐싱을 적용을 한 거고 그 외의 페이지들은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마이리디 같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페이지들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배포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WS의 ECS를 사용하고 있어요. 개발자는 결국 도커 파일 정도만 세팅을 해 놓으면은 GitHub 액션을 통해서 AWS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ECS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AWS ECS를 사용 중이시라면 오토스케일링이 걸려 있겠네요. 네, 오토스케일링이 걸려 있고요.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오토스케일링이 잘 동작을 해서 서버가 정상적으로 증설이 돼 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눈이나 비가 오면은 리디 포인트 받으시나요? 잠깐만요. 받으시나요? 네, 그거 알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회원들께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예요. 그때가 되면은 오후 18시 정도에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오토스케일링도 못 버티는 경우가 많아서 SRE 분들께서 스케줄링을 통해서 미리 서버를 증설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배포 설정 이런 것들은 직접 하신 건가요? 개발자는 실제로는 이제 도커 파일 정도만 세팅을 하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SRE 분들께서 도와주고 계세요. 이게 인프라를 건드리는 게 참 심장 떨리는 일인데 제 입장으로서는 이런 거를 SRE 팀에서 도와줘서 개발할 때 편할 것 같아요. 서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매트릭 관리도 굉장히 잘해주고 계셔서 정말 든든한 마음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SRE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리디북스 웹에서 API 요청에 관한 상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리덕스 툴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덕스라는 게 굉장히 오래되기는 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기술적인 장벽이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리덕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리덕스 툴킷을 기반으로 슬라이스를 작성을 해서 통신을 하고 있고 결국 API HTTP 클라이언트는 엑시오스를 통해서 API와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을 하면서 힘들었던 건 어떤 게 있으세요? 리디북스에서 책이라는 아이템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이 책이라는 아이템을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홈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은 섹션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책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추천 섹션에서는 책 표지와 책 타이틀만 노출이 되는데 MD 추천 같은 섹션에서는 책 표지와 캐치프라이즈만 노출이 되는 되게 작으면서도 다른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책 컴포넌트를 설계를 했어요. 기존에도 이 책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물을 적용한 버전도 있었고, 리액트로 라이브러리화해서 책 컴포넌트를 구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포용을 해서 좀 더 확장성이 있고 쓰기 편한 책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컴포넌트 현재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그럼 직접 코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리디북스에서 책을 그리는 데에는 이 북 디피니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컴포넌트 명에서도 아시다시피 북에 대한 정의를 하는 컴포넌트고요. 그 정의는 프리셋이라는 이름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미 정의해 놓은 프리셋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순간에 맞게 프리셋 자체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끔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의된 책에 대한 정보는 북 디피니션 컨텍스트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북 디피니션 컨텍스트는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책에 대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각각의 컴포넌트는 모듈러 컴포넌트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초 모듈러 컴포넌트를 정의하는 시점에 컴포넌트 자체의 옵션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add responsive 옵션이나 add 스타일을 통해서 정의 이후 시점에도 컴포넌트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장르 홈 북이라는 컴포넌트입니다. 리디북스 리팩토링 프로젝트에서 홈에서 사용되는 책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장르 홈에 대한 책 프리셋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컴포넌트는 재사용을 하되 북 어서, 북 스타레이트 같은 컴포넌트는 장르 홈에 맞도록 재정의한 컴포넌트를 주입시키고 있고요. 이 컴포넌트를 사용한 멀티라인 섹션을 가보면은 실제로 프리셋은 장르 홈에 북 프리셋을 사용을 하되 멀티라인 섹션에 필요한 북 디피니션은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의한 프리셋을 북 디피니션에 주입시키게 되죠. 책을 표현하는 UI를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전에도 했던 시도도 있었던데 그때는 뭔가 결정된 상황에서 컴포넌트를 띄우는 정도만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여러 가지를 아예 세부적으로 커스터마이즈는 할 수 없었던 라이브러리가 있었거든요. 그 점에 착안해서 저희는 전체 섹션뿐만 아니라 책 안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컴포넌트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설계를 했었어요. 개수를 한번 세봤는데 책 한 권을 표현하는데 약 40개의 컴포넌트가 들어가더라고요. 완전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 때도 기존의 구현을 많이 바꾸지 않고 만들 수가 있겠네요. 방금 코드를 보니까. 네, 맞습니다. 웹 프론트엔드 기술을 주력으로 밀기 위하여 새로 만들어진 팀이잖아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특별한 활동들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웹 프론트엔드 팀이 처음 결정됐을 때 새로 입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신규 입사자 온보딩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우리 리디 서비스에 더 적응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리디 홈페이지를 클로닝하는 과제였었는데요. 한 2주 정도 요거를 진행을 한 다음에 코드 리뷰를 하는 시간도 갖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데일리 스크럼 회의를 갖고 있어요. 각자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팀원 모두가 참여하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책 한 단원을 공부를 해오는데 함수형 자바스크립트 입문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원래는 리팩토링 프로젝트에 펑셔널 랭귀지를 도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실제로는 도입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 책 자체가 입문이다 보니까 함수형의 개념도 있고 그다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도 나름 잘 설명을 해준 책이라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터디로는 하고 싶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이 프로젝트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한 팀은 소나큐브를 이용한 정적 코드 품질 분석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한 팀은 회의실 예약 시스템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고 있고요. 다른 한 팀은 점심에 대한 리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코드 컨벤션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합의를 하려면 당연히 토의를 해야 되고 설득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는데 기초적인 부분들은 제가 한번 처음에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들은 제안을 해서 통과가 되면은 추가되는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컨벤션이 자주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신 거네요. 개발하면서 중요시 여기는 철학은 어떤 게 있나요?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짠 코드도 그렇게 대단한 코드가 아닌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처음 코드를 짜면은 언제나 그 코드를 계속 고쳐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리팩토링 과정이 개발자에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고쳤는데
사이드 이펙트가 있거나 버그가 생기면은 두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두려움 없이 코드를 고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모든 코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고, 테스트 코드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화되고, 그런 환경 자체가 개발자로 하여금 자신의 코드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웹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를 다시 쓰고 계시는 준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리팩토링을 할 때 오늘 준이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리액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걸 해서 빅스비가 응답했어요.